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1일 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또한 잘 보내셨죠? 네, 날이 너무 좋습니다. 벚꽃이 가장 화려하게 예쁘게 만개한 거기에 개나리와 벚꽃 여러가지 예쁜 꽃들이 어우러진 정말 코로나만 없다면 들로 산으로 또 가족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날이었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를 살짝 뒷덜미를 잡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오미크론에 이미 이제 감염이 돼서 슈퍼 항체를 가지고 있고 또 백신 접종률이 89% 90%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데믹이라는 것은 토착병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엔데믹 없어지는 게 아니라 토착병화하는 기준인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사람 관리와 환자 관리가 잘 되는 나라는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K방역을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치명률이 높을 때는 과감하게 맞고 치명률이 낮을 때는 이렇게 풀어줘야죠. 과감하게 풀어주고 이렇게 실험을 해야 또 새로운 또 우리가 또 전략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고 또 경제도 살고 소비도 살고 또 세계에서 모범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 깨끗하고 우리가 싱가포르 하면 깨끗하고 클린한 이미지가 있듯이 한국 하면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선진국이고 IT가 발전하고 자동차와 2차 전지와 모든 것들이 있는 나라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케이팝도 있고 그러한 나라 세계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문화와 모든 것이 융성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모두가 다 우리들의 노력이고, 예, 우리 아버지 때, 또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자녀들 때, 이 모두 노력한 결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융성하고 발전이 있는 나라는 몇 안 되죠. 네, 미국도 꺾여가고, 중국도 꺾여가고, 러시아도, 유럽도 죽어가고, 새로운 리더가 태어날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주제를 누구랑 놀지 재미도 없고 이제 신데렐라가 파티에 갔는데 초창기에 이제 완전히 흥분해서 갔는데 파티도 나타나고 파티장 주인이 돈 더 내라 그러고 계속 비용 올리겠다 하고 이런 난리가 났죠. 그러나 파티에서 발을 빼지 마라. 아직까지는 또 저 먼 나라의 새로운 왕자와 공주가 올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전 금요일 날 끝난 미국장을 보니까 어떤 모멘텀이 없는 거죠. 누구랑 놀지? 2차 전지나 IT나 이런 것들이 꺾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모멘텀이 부족한, 화끈한 모멘텀이 부족한 매력적인 어트랙티브하고 차밍한 왕자와 공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재미도 없고 이런 상황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FOMC가 4월을 건너뛰고 5월에 가 있다는 게 이 암흑기에 이 4월 한 달, 5월 초까지 이 암흑기에 이 한 달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오럴 리스크, 연방 지방은행 총재들의 오럴 리스크, 또 누가 또 한마디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공포감을 더 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상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제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됩니다. 늘 주식은 불안의 벽을, 근심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오르죠. 자, 한번 이번 주에 중요시에 생각하는 포인트를 하나, 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번 주 키워드를 봅시다. 긴축 강도 추가 여부가 나올 게 있는가? 좋다. 50bp 3번, 4번, 75bp도 한 번 할 수 있다. 100bp? 한 번에 100bp?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 추가 긴축 강도의 무서움은 있는데 이제 4월에는 FMC가 없기 때문에 5월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다양한 이야기. 또 한편으로 시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몰핀을 맞은 거죠. 오케이, 가능하다. 다 이제 시장의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날 브레이너가 부총재가 이야기한 것이 충격이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흡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추가 시장에 나타날 뭐가 있는가 이 부분 100bp 이런 거죠, 그렇죠? 시장에는 상승을 이끌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 모멘텀이 그동안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테슬라 이런 애들인데 테슬라도 사이버 트럭을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모멘텀을 죽여버리는 거죠. 단계적으로 이러한 것들. 이제 3분기 실적 장세로 들어왔는데 다음 주부터 미국이 실적 장세를 이어가는데
과연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까? 또 한국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삼성전자의 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반응치 않는 저 모습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참 심각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봉쇄를 지속적으로 늘리죠.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아주 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지는 않는데 중국 상하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봤는데 정말 모든 것들을 꽁꽁 막아버렸죠. 세계에서 제일 큰 항구가 중국 상하이하고 LA 롱비치항인데 이 두 군데가 세계 물류의 중심인데 중국 상하이항이 막혔다는 게 정말 큰 서프라이 차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유탄을 누가 맞을까요? 대만과 한국이 맞습니다. 네, 그 영향이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 기업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잡주와 진흙탕 싸움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 잡주가 뭐가 돌지 아무도 모르죠. 작두를 타고 있는 무당도 모를 정도로까지 맞는 거죠. 진흙탕 싸움, 쌍용차는 진흙탕 싸움이죠. 이 진흙탕 싸움에 아예 처음부터 나는 얼굴에 뭐들을 바르고 내 몸에 뭔가 악취가 나는 걸 각오한 사람들은 들어가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마라. 저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괜히 들어가서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맛을 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정식적인 정규적인 아주 옥서더스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식을 분석하고 펀더멘탈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는 이런 종목이 이제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진흙탕에서 맛을 한 번 본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번 친구들 보십시오. 중소형주 좋아하는 잡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삼성전자를 사지 못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지금은 자빠져 있지만 2차전지 같은 거 절대 사지 못해. 잡주 좋아하는 사람. 잡주 좋아하는 사람이 대입적인 중소형주 잡주.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 조그만 기사 하나를 자기가 크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 같은 데는 절대 발효되도록 놓지 마라. 이런 데서 불로소득을 한번 맛보면 그 사람들의 주식의 90%는 망가집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조심해라. 이게 30년 펀드 매니저 했던 여러분들이 드는 조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정통의 길을 걸어라. 기업을 분석하고 따복따복 실적과 미래 전망이 숫자와 아날로그가 섞여서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라. 이러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아주 튼튼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1번 화두가 미국의 긴축 강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지표와 이벤트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와 소매 판매, 그리고 4월 금융통화의 한국 금융통화의와 유럽의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중 발표된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비 1.2%, 전년 동업이 8.4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YY로 8.4까지 나타나네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발 락다운 연속은 여전히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4월, 그렇죠. 2021년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YY로 4%를 상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 4월 정도면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형성할 거로 기대는 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8.4%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4월. 즉 상승률의 정점 형성에도 레벨 자체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좀 꼭대기를 치고 피크아웃을 치고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그 떨어지는 그 수준이 낮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중상위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이것도 큰 문제예요. 저는 5% 정도를 보는데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것도 경제를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 있는 오히려 8%, 9% 갔다가 3%로 떨어뜨리는 게 낫지 5% 수준에서 지속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쉬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물가 상승 원인이 그동안 상품 가격이 상승한 거죠. 이제는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미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주도는 상품 가격, 커머디티 가격이 이었는데 이게 점점 서비스 물가로 옮겨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문제를 꼬이게 하고 확대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자가 주거 비용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 비용 상승 결국 우리 미국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죠. 네, 소비가 막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 그 이자가 모기지 금리 이자가 올라가면서 한 달에 3, 40만 원씩을 더 내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결국 학원비 줄이고 아빠도 술 마시는 거 줄이고 외식비 줄이고 가장 시필줄 같은 중소상인들의 타격이 크게 전가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임금의 상승세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용 측면에서 수요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로 보여주는 거죠. 이는 물가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물가 상승에는 비용 상승과 수요 견인 두 가지가 있다. 비용 상승이라는 것은 서프라이 체인에서 공급망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났는데 이게 먼저 일어났고 이제는 이제 수요가 견인되는데 이 중에 서비스업으로 갔다는 거죠.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주거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임금이 상승해서 오는 물가 상승 이 부분과 공급망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오는 물가 상승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을 때는 문제 해결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이걸 잡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죠? 8월에 혹시 5월에 뭐 9%까지 금리가 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100bp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핵심 75bp까지는 오케이 다 견딜 수 있지만 100bp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온다면 한 번 더 피니시 브루로 나이트훅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긴축 강도의 시장 반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하죠. 최근 연준인들의 반응 보다 연준이의 발언은 보다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긴축을 예고하고 있죠. 지난주에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 이후 5월 회의에서 양적 긴축 조기 시행과 정책금리 50bp 인상을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50bp 정도까지는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75bp가 나와도 오케이, 한 번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이미 시장에서 흡수가 된 거죠. 이에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더욱 높이며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미 인플레에 대한 연준의 공격적인 대응 의지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반영해 가고 있는 만큼 물가지표의 충격을 일부 완충해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죠. 100bp 이야기가 만약에 누구에게 연방 지방은행 총재들이라든지 FOMC나 패드의 리더들 입에서 또 미국 정부에서 이런 말들이 만약에 한 번이나 흘러나온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얻어맞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마지막 10%가 또 굉장히 폭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여러 번 이번 주에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물가지수 발표 이후 3월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죠. 전월비 0.5%로 시장 컨센서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리오프닝에 관한 수요 개선 기대감은 높일 수 있다. 다만 소매 판매가 자동차와 주유소, 기름 판매를 제외할 경우 소매 판매가 전월비 파 0.0%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소매 판매 개선에서 유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는 평가가 뒤따를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구매력 약화 우려도 함께 제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즉 소매 판매라는 게 자동차 판매와 그다음 주유소의 주유 가격 인상으로 해서 소매 판매가 늘었을 케이스는 그 내용과 질이 늘어나더라도 좋지 않을 확률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있어 보여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과 유럽이 금통위가 열리죠. 한국은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자리가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올려가는데
내용은 올릴 거라는 내용을 예측을 하면서 시장에 사인을 줄 것 같아요. 유럽 중앙은행도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높이겠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가파르게 나타난 만큼 현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를 벌어서는 올려야 되지만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없는 게 유럽 통화 정책의 큰 딜레마로 보여진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지난주에 너무 많이 들었죠. 삼성전자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인가. 이 큰형이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주가지수 자체와 이 큰형 때문에 먹고 사는 우리나라 시총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이 기업들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루를 사지 않고 팔고 있으면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외국인은 산 적이 없어요. 매수를 한 적이 없죠. 네.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것을 전부 개인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의 미래는 참 암울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PC 수요의 둔화, 가장 미시적으로 저는 이제 중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중국의 핸드폰이 팔리지 않고 IT가 팔리지 않고 긴축과 저렇게 락다운을 한 상황에서 세계 글로벌에 투자를 이머징에 투자를 했거나 IT에 투자를 했거나 성장주에 투자한 펀드들은 당연히 중국 기업에 대해서 숏을 치고 싶지만 칠 방법이 별로 없죠. 전부 한국과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와서 SK 하이닉스 와서 숏을 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아시아 대표 기업이어서 아시아 시장이 안 좋으면은 또 삼성전자를 패고 한국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를 패고 북한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전자를 패고 삼성전자 자체 문제가 오면 또 패고 3중고가 아니라 4중고, 5중고가 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대만의 TSMC도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섹터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 또 AMD라고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를 만든 이 회사 자체도 GPU나 CPU를 만든 이 회사도 PC에 들어가는 GPU와 CPU를 만드는데 이 회사도 문제가 발생해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죠. 즉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 자체가 메모리, 비메모리 상관없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장 자체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특히 많이 맞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3중고, 4중고의 더욱더 가혹한 잣대가 삼성전자에 들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삼성전자 기업 자체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 돌파구가 없다는 것도 참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만의 TSMC 주가인데 최근에 110달러 갔다가 99달러까지 약 10% 넘게 빠졌죠. 네, TSMC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섹터 자체의 문제인데 삼성전자가 더욱 가혹하게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아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고 그 뒷면에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그 사인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어떤 분석가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가도 상승하고 이 물가를 잡을지 말지 고민하고 이제야 전략을 쓰고 막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벌써 미국 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는 사인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경제정책을 수립하거나 통화정책을 수립한 사람들에게는 이중 고통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다우지수 중에서 소섹터로 운송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운송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안에는 물류, 운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시필줄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시필줄과 같은 이러한 섹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향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다우 운송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일과 술이 섞인 칵테일을 담은 것을 펀치볼이라는데 지난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페드 연준의장을 지냈던 윌리엄 마텐이라는 사람이 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한창일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이 펀치볼이라는 게 금리 인상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술집에서 적절하게 취하기 전에 이 펀치볼을 치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시장은 연준이 뒤늦게 긴축에 나서려 하지만 자칫 경기 둔화를 초래할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하는 지적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나치게 오랜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실수에 이어 이번에는 긴축으로 인한 침체 유발 실수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시장은 침체 위험 신호가 넘쳐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우 운송 지수인데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네, 실필주가 같은 운송 인프라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침체 이유로 다양한 그 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 국채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었고 운송지수 하락 보았죠.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락을 했어요. 최근 41%나 급락. 여전히 모기지 신청 건수는 중요하죠. 집을 사야만 집에 관련해서 주택도 짓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함께 먹고 사는데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감을 했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또 중국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위축이 됐다는 거죠. 중국의 소비, 제조 모든 게 다 위축되면서 나왔다는 거죠. 중국의 3월 제조 PMI 지수는 49.5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실필주 같은 운송지수 주가들이 하락을 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소비나든지 산업의 중요한 주택이 침체에 들어가고 또 중국의 거대한 축인 G2의 중국의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가 또 침체될 거로 예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하나둘씩 지금은 얕게 나타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가려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폭탄을 투하한다면 이쪽이 확 꺼지면서 문제점이 확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미국 패드도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과거 데이터를 돌려보고 짱구가 아닌 이상 걔들도 금리를 너무 과하게 올리면 경기가 죽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수그러들으니까 전략을 사용하는데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 공부한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자료가 물가 상승, 즉 원자재 비용 가격 상승이 기업 실적, 특히 영업 실적 하락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한국 주식이 실적이 안 좋고 향후에 주가가 안 좋냐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 문제는 일단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매도 속에는 한국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안 좋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국인들이 중간재를 주로 수입 만드는 거죠. 원료를 사다가 원재료를 사다가 제품 중간재를 만들어서 주로 판매를 하면서 수출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기업은 매출액은 늘 수 있지만은 Q는 늘지만은 P가 하락하는 이걸 잠식해야 하는 이 상황. 기업이 실적이 안 좋다는 것, 주가 움직임에 큰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합산 시가총액이 524조로 2012년 10월 대비 마이너스 14%를 감소했다는 거죠. 반면 3개 기업을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1531조로 1%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증가를 했다는 거죠. 2차전지나 이런 쪽에서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국내 대형주의 이러한 부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달러 강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이죠. 앞에서 삼성전자 3월 28일부터 4월 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 봤죠. 그래서 원달러를 보면 달러가 떨어지지 않죠. 달러가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된다. 원화가 지속적으로 1200원대를 넘었으면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달러가 강세이니까 한국 시장이 매력이 없는 거죠. 거기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안 좋은 거, 기업 실적 자체가 조금씩 금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미국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굳이 한국 기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달러 강세 진정 여부 확인이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달러 강세를 진정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도 마땅치 않다. 5월 4일 FOMC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새아이까지는 깜깜이 시절이다. S&P 500과 달리 코스피는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 중이다. 미국의 경우 3월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지수가 동반 상승하며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확장세를 유지할 것이고 기업 수익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수출보다는 수입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 중이다. 2022년 미국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을 합산한 매출액은 전망치는 8,444억 달러로 전년비 7%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죠.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합산한 504조 정도로 전년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기업들보다 한국의 매출은 14%로 우리는 증가하고 쟤들은 7%니까 2배 정도 증가율은 높은 거죠. 매출액 증가율 전망치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국내 3대 기업이 더 높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2022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는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015년 이후 최고점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즉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과 달리 국내 코스피는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각이 섰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업이 영업이익률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 첫째, 미국 ISM 제조업 신규 주문과 재고지수 스프레드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즉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국채가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고 특히 연준의 대차대조표 정상화 정책이 실행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다. 즉 기업들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국제 유가가 전략적 비축률 방출 소식에도 불구하고 90달러 후반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비용을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우려감이 이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업종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나마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원인 속에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데 이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이유를 보이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을 찾아봤더니 통신, IT 중에서 가전과 2차전지, 화장품, 의류, 자동차, 에너지, 건강관리, 건설, 기계, 호텔, 레저 업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런데 퀀트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걸러내는 것 중에서 맞추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퀀트 애널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증권 이 애널리스트가 골라낸 종목을 보면 KT, 삼성 SDI, LG전자 정도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죠? 애플카 이런 데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네. 아무리 퍼시픽 노, 한국콜만은 나와 보입니다. 기아차도 이렇게 자동차 중에서 현차보다는 기아가 좀 나. SK이노베이션 이건 아닌 것 같아. KCC와 한샘은 그런 대로 괜찮아 보여요. 두산인프라코도 현대 두산인프라코 나빠 보이지 않고. SFA 노, 파라다이스도 노. 그렇죠? 네. LG전자, 한국콜마, 기아, KCC, 한샘 뭐 이 정도 두산인프라코, 현대 두산인프라 이 정도는 나름대로 한번 워칭 리스트에 넣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투자 아이디어는 코스피 정기변경 수혜주가 있죠. 예상 편입에 코스피 200에 들어갈 예상 종목이 6개가 있는데 증권가는 오는 6월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에 FNF, 다시 한번 FNF, SD 바이오센스 등 신규 편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편입 불확실성이 혼재되어 있어 사전 선반영이 낮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편입되기 위해서는 4월 말까지 잔여 기간 중 신세계 인터내셔널, W게임즈, 세방연기 대비 주가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편출 종목은 전반적인 주가 부진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다. 편입될 종목은 좋지만 편출될 종목은 현재는 SK 디스커버리가 편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도 넥슨타이어, 쿠쿠홀딩스, S&T 모티브 등이 편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사면 안 되죠. 들어갈 종목을 사야 되죠. 반대로 CJ, CGV, 부강약품, 현대혼소핑 등도 향후에 얘들도 또 편출 가능성이 있네요. CJ, CGV, 부강약품, 현대홈쇼핑도 주의를 해라. 그래서 넥센타이어, 쿠코홀딩스, S&T 모티브, CJ, CGV, 부강약품, 현대홈쇼핑, SK 디스커버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반기인 6월과 12월 두 차례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을 실시합니다. 코스피 200은 다른 인덱스에 비해서 추정하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정기 변경 때 패시브 펀드의 기계적인 자금 유입이 나타나서 투자 시에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될 중요한 이벤트로 보여집니다. 상반기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일은 오늘 6월 9일 장 마감 후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6월 9일이죠. 편출입 종목은 5월 하순 발표되는데 4월 말까지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투어는 근소한 차이로 1차 편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남은 심사기간 중 조건을 충족한다면 편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중요한 거죠. 4월 기준 하나투어는 자유소비재 섹터 내 누적 시가총액 비중이 85.02%로 지난 약 85.1%가 낮아지면서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누적 시가총액 비중이 85.02로 85.1%보다도 낮아지면서 편입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하나투어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FNF, SD 바이오센스, 메르츠아제, 일진하이솔루스, 케이카, 한일시멘트, 하나투어. 정말 종목 좋네요. 살만합니다. SK 바이오센스는 저는 별로고 메르츠아제 살만합니다. 일진하이솔루스 노, 케이카 살만합니다. 한일시멘트 살만합니다. 하나투어 살만합니다. 이렇게 5종목은 여러분들이 투자 워칭 리스트에 놓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살짝 보초 변동들을 보내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금요일 또다시 IT를 기반으로 한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다양한 개별 종목이 화려하게 순환매로 돌면서 머니게임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시권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업종이 2차전지 업종이었죠. 그러나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의 출시를 연기하면서 다시 악재로 작용하면서 테슬라가 3% 넘게 하락하면서 2차전지가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에코프로 BM이 이제 50만원대 턱걸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55만원 정도까지도 보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락하면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믿을 만한 섹터는 니오픈주와 정책 수혜주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 모두 1차 상승을 마친 관계로 추가 상승하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여서 니오픈주와 정책 수혜주 중에서 또 내부에서 뭔가를 골라내야 될 한 번에 더 깊은 생각과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니오픈주에서는 저는 여전히 에스테틱, 레깅스 관련된 것들, 항공, 면세점들이 좋아 보이면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면 면세점주들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호텔 신라는 이제 8만원대 중반인데 10만원대까지 한번 가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해보죠. 정책 수혜주는 안철수가 방문한 현대차 UAM의 뱃셀 정도인데 뱃셀.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스터디 카페에 제가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우리 카페 회원들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철수가 이제 현대차를 가면서 다양한 모빌리티를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안철수 역할이 인수위원장이 끝날 확률인 거죠. 예. 이제 세상의 경제는 이제 국무총리가 다 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다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윤석열 성품은 한덕수한테 맡길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국무총리 생각은 안철수와도 다를 수 있는 거죠. 물론 반영은 하지만은 국무총리 생각이 더 강하게 반영돼서 이제 안철수의 생각보다는 국무총리의 생각을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는 신재생 에너지와 온전의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해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게 상강 MNT 정도는 좋아 보입니다. 가격대도 아주 좋아 보이고 SK그룹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번 정부에서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길게 보면 6월 중순에 누리호 발사가 있는데 신정부가 우주 항공 분야를 키울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인텔리안테크, AP성,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사서 쿠킹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카페 회원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리딩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들었었을 때 수소를 들고 나섰죠. 네, 지금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가 수소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부총리 시절인데 그분이 수소를 많이 키웠죠. 거기다가 이제 한덕수 부총리도 수소를 키웠는데 그 당시에 수소가 너무 많이 좋아서 올라갔죠. 그 논리처럼
신정부가 나타났을 때 초창기에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것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같은 것들, 수소는 저는 그렇게 안 좋게 봤던 건 문재인 정부가 이미 수소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니 일단 수소도 뭐 이제 한번 돌 만한 때는 된 것 같고 저는 우주 항공 이쪽에 윤석열 성풍으로 봐서는 미치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과거 경험을 봐서 우주 항공 쪽에 대한 관심이 미리미리 좀 도를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좁첩 보초병을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처럼 보여요. 좋은 날씨만큼 주식시장도 좋고 이제 파티에 가서 1차 고난이 끝났는데 우리 신데렐라, 우리 죽순이, 나이트 죽순이 신데렐라가 이제 새로운 왕자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날 것인지, 우주 항공의 거부를 만날 것인지,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부를 만날 것인지, 또 K-팝이라든지 또 엔터 쪽을 만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K-팝 엔터가 지금 한 달 정도 쉬고 있는데 좀 더 쉬면 살만 또 하죠. 순환매로 돌아올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그 추론과 상상의 싸움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전략을 잘 세우시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좀 더 빠져서 다시 또 45만 원대로 이하로 나 43만 원대면 또 사야죠. 네. 이런 좋은 팁들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멋지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